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 살며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가방끈 짧은 중소기업 경리로 알려져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역전극을 쓰게 만든 기막힌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모든 비극과 훗날의 통쾌한 사이다의 시작은 더없이 평화롭던 평일 저녁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남편과 제가 오랜만에 퇴근 시간이 맞아 식탁에 마주 앉아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윤기나는 쌀밥의 구수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남편은 찌개를 한 숟갈 크게 떠먹더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된장찌개는 진짜 언제 먹어도 예술이야. 유명한 맛집에 가서 사 먹는 건 이 깊은 맛이 안 난다니까. 어휴, 또 입에 바린 소리 한다. 입맛에 맞으면 많이 먹어요. 오늘 회사에서 유독 힘들었다면서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밥그릇 위에 도톰하게 부친 계란말이를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따뜻한 밥 한 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우리 부부만의 소박하고 완벽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고 밖에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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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연달아 울리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택배 기사님들이라도 이렇게 무례하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거든요. 남편과 저는 숟가락을 허공에 든 채 동시에 눈을 마주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당신 혹시 뭐 시킨 거 있어? 아니요. 올 사람도 없고 택배 올 곳도 없는데.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켜서 밖을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이민 가방 2개와 바퀴 달린 캐리어를 무려 4개나 겹겹이 쌓아둔 채 말입니다. 놀란 가심을 부여잡고 황급히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짐들은 다 뭐고요? 제가 당황해서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거칠게 팍 밀치며 흙 묻은 구두발로 현관을 쿵쿵 밟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비켜라 비켜. 나 오늘부터 당장 여기서 살아야겠다. 내 귀한 짐들 상하니까 당장 거실 안으로 들여놔라. 다짜고짜 거실 한가운데에 무거운 캐리어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은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에 뒤따라 나온 남편도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웬 짐이야? 본가 아파트는 어쩌고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 남편이 다급하게 널브러진 캐리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구슬픈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혀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 피 같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캐묻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최근 동네 지인의 꼬드김에 넘어가 신도시 상가 투자에 무리하게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1금융권도 아닌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였고 살고 계시던 번듯한 아파트마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 오갈 데가 없어져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쳐들어온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늦은 밤에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어머니 놀라셨을 테니 진정하시게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드려. 방은 내가 금방 치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놀란 가심을 억누르며 남편에게 눈짓을 한 뒤 서재 겸 제 옷방으로 쓰고 있던 남는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대로 청소기를 돌리고 깨끗한 매트리스와 이불을 꺼내 바닥을 닦으며 짐을 들여놓을 공간을 부지런히 마련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묵묵히 움직였죠. 하지만 방을 다 치우고 거실로 나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아닌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생떼였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이 코딱지만한 창고 같은 골방에서 자라는 거냐? 늙은 애미가 오갈 데가 없어서 아들 집에 왔으면 당연히 제일 크고 볕 잘 드는 안방을 내어줘야지. 며느리든 도리도 모르냐? 당장 안방 비워라. 기가 차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량하게 눈물을 짜내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빈털터리로 얹혀살러 온 주제에 가장 큰 방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방에는 저희 짐도 꽉 차 있고 침대도 커서 당장 비워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방도 볕이 잘 들고 따뜻해서 지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저를 치켜뜨며 거실 주변을 휙휙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휴,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거실에 둔 소파 색깔 칙칙한 것 좀 봐라. 커튼은 또 어디서 저런 싸구려 천조가리를 달아놨어.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한 거다. 넌 고졸이라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집안 꾸밀 줄도 모르고 센스가 바닥이네 바닥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 내 공간에 빚쟁이한테 쫓겨 불쑥 쳐들어와 얹혀 사는 마당에 학벌 운운하며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다뇨.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속에서 억울한 불덩이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구석에 피나놓은 첫날부터 이렇게 사람의 자존심을 대놓고 짓밟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굳어서 있자 옆에서 참다 못한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말씀 좀 조심하세요. 이 밤중에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염치 없이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 아내한테 그딴 막말을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섭게 화를 내자 시어머님은 지지 않고 거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으며 억지 통곡을 시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내미 하나만 믿고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 불쌍하고 늙은 애미를 핍박하네. 우리 똑똑하고 잘난 대졸 큰며느리가 이 꼴을 봤으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 큰애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의 그 잘난 대졸 큰며느리, 바로 형님을 찬양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형님은 언제나 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우리 큰애처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른을 홀대 안 해. 너같이 근본도 없이 고등학교만 달랑 졸업한 애니까 위아래도 모르고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지. 나 불쌍한 내 아들. 시어머니의 독설에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푹푹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지갑 속에 있는 한도 없는 법인 블랙카드와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명함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지며 그 얄팍한 학벌주의를 짓밟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말을 꿀꺽 삼키며 눈을 질끈 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악다구니를 묵묵히 견디며 무거운 이민 가방을 하나씩 방으로 옮겼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평화로웠던 일사는 오늘부로 끝이 나시며 이제 피말리고 숨막히는 지옥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 뻔뻔하고 아나무인인 시어머니의 횡포를 언제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그녀가 무시하던 고졸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기막힌 후폭풍이 몰고 오게 될까요? 폭풍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천둥 같은 코 고는 소리에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이룬 채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텅 빈 거실을 보니 어젯밤 팽개쳐진 캐리어들이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앞치마를 질러맸습니다. 도마 위에 칼질 소리를 내며 물을 썰다 보니 문득 제가 지나온 고단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남들 다 간다는 대학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투병 중이던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와 당장 하루 끼미를 걱정해야 했던 19의 저는 교복을 벗자마자 식당 주방 보조로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사장님, 저 진짜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든 바닥 청소든 시켜만 주세요. 어린 나이에 식당 골목을 누비며 사정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밤새도록 육수를 끓이며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푼돈을 미천삼아 시장 한 구석에 테이블 3개짜리 작은 국밥집을 낸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일했더니 제 정성이 통했는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작은 국밥집은 5년 만에 대형 매장이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고졸 신화로 불리는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건 축하 인사가 아닌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야, 너 성공했다며.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줘라. 사촌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이삼촌 사업자금 좀 대줘. 안 그러면 네 엄마 무덤에 가서 다 일로 바칠 줄 알아. 제가 힘들 땐 눈길 한번 안 주던 사람들이 돈을 벌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저를 찢어발기를 했습니다. 그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남편에게만 제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시댁에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제 배경이 아닌 오로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가족을 찾고 싶었거든요. 여보, 내 정체 숨기는 거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당신 고졸이라고 무시할 때마다 내가 다 조마조마해. 결혼 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조금 까칠하시긴 해도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실 때까지 노력해보려고요. 돈으로 사는 마음은 가짜잖아요. 하지만 제 그 순진했던 생각은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온 오늘 아침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정성껏 차려낸 칠첩 반상 앞에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안방을 차지하지 못한 게 여전히 분한지 콧김을 씩씩거리며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서 앉더군요. 어머니, 시장하실 텐데 얼른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며 수저를 놓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나무를 툭툭 건드려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숟가락을 식탁에 탁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데운 거냐? 큰며느리는 아침마다 유기농 채소에 직접 갈아 만든 해독 주스를 대접하는데 넌 무슨 시장통 식당처럼 짠지랑 국분이네.
하여간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어머니, 아침부터 자극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국물이 나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거예요. 맛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키우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맛은 무슨? 고졸인 네가 만든 게 뻔하지.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밥 먹기도 싫구나. 이럴 거면 차라리 큰애네 집으로 갈걸. 괜히 칙칙한 집구석에 왔어. 집까지 날려먹고 갈 데가 없어 얹혀 사는 분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나 오만하고 뻔뻔했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몇 술 뜨는 신용을 하더니 제 쪽으로 손을 불쑥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그리고 너 격리한다면서 한 달에 얼마 벌어? 나 이제 집도 절도 없는데 품위 유지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매달 생활비조로 200만 원씩 매 계좌로 넣어라.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니, 저희도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 합쳐서 겨우 꾸려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200만 원은 너무 무리입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눈을 세모꼴로 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무리야? 네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고졸인 네가 안 쓰고 모으면 충분히 나올 돈 아니냐? 돈 아까우면 네가 투잡을 뛰든 설거지 알바를 하든 해라.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당장 내놔. 남편의 돈이 아닌 제 피땀으로 일궈낸 집에서 제 돈을 요구하며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큰애는 벌써 용돈 보냈다고 연락 왔더라. 역시 배운 애들은 달라. 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순간 거실 인터폰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저기요, 사모님 계십니까? 현관 앞에 배송된 대형 화물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빨리 좀 치워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젯밤 끌고 온 그 산더미 같은 짐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들 사이에는 시어머니의 옷까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네 가족과 결탁한 시어머니의 또 다른 음모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 듯 그분의 등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던 저는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는 민원을 제기한 이웃 주민이나 경비원 아저씨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 코트와 가방으로 치장한 큰며느리, 즉 저의 형님과 아주버님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마치 아랫사람의 누추한 거처를 방문한 듯 코끝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는 형님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제 호통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토록 기다리던 형님의 목소리를 알아챘는지 시어머니가 맨발로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하고 예쁜 큰며느리 왔네.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과장된 콧소리를 내며 형님을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환대에 형님은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집이 넘어가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희가 넙죽 모시고 가야 하는데 저희 집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냄새가 심해서 모시지 못하네요. 동서, 갑자기 어머님 떠맡아서 고생이 많아. 동서가 쥐꼬리만한 중소기업 경리, 월급에 살림이 팍팍할 텐데 내가 생활비 하라고 봉투 좀 챙겨왔어. 형님은 지갑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건네는 그 오만한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꾹 참고 그들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대접은 해야겠다 싶어 며칠 전 백화점 식품관에서 큰맘 먹고 사다 둔 최고급 샤인머스켓과 사과를
예쁘게 깎아내 갔습니다. 하지만 과일 접시를 본 형님의 입에서는 어김없이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 동서. 이 포도는 시장에서 떨이로 산 거야? 알맹이도 작고 당도도 영 떨어져 보이는데. 어머님 위장부 약하신데 이런 싼 과일 드시고 탄나시면 어쩌려고 그래? 고졸이라 그런지 음식 퀄리티 보는 눈이 영 없네. 신경 좀 쓰지 그래. 형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야, 넌 네 형님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라. 명문대 대졸이라 그런지 먹는 것도 참 고급지게 잘 알아. 너같이 배운 거 없는 애랑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니까. 남의 집에 쳐들어와 내 돈으로 산 비싼 과일을 먹으면서 싼 티가 난다고 조롱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형님은 다리를 꼬고 앉아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번 달에 저희가 무리해서 대출 잔뜩 끌어다 오픈한 식당 있잖아요. 거기가 요즘 아주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그래, 그 식당이 요새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라며?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안목도 참 좋아. 네, 맞아요. 바른 한상이라고 요새 엄청 뜨는 한식 프랜차이즈잖아요. 거기 본사 회장이 자수성가한 여자라는데 어찌나 깐깐하고 독종인지 가맹점 내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도 제가 명문대 출신에 말도 잘하니까 본사에서 특별히 허가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바른 한상. 그곳은 바로 제가 10년 전 맨바닥에서부터 피땀 흘려 일구어낸 제 프랜차이즈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말한 그 깐깐하고 독종인 본사 회장이 바로 지금 형님 앞에서 싼 과일을 내왔다며 무시당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거기 본사 대표가 바로 나인데 내 앞에서 내 회사 가맹점 냈다고 자랑을 해? 게다가 가맹점 내주는데 학벌을 받다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통쾌한 우연이란 말입니까? 형님 부부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수많은 가맹점주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 없는 형님은 저를 향해 쐐기를 박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서, 넌 평생 그 알량한 월급 받으며 만년 격리나 하고 살 텐데 언제 이런 억 단위 돈 만져보겠어? 돈 벌어오면 주말에 우리 식당 와서 설거지라도 하든가. 시급은 넉넉히 쳐줄게. 맞다, 맞아. 넌 가서 우리 큰며느리 일하는 거 보면서 인생 똑바로 사는 법 좀 배워라. 시어머니까지 합세 저를 식당 주방대기 취급하며 깎아내리자 옆에서 참다 못한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 아내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남편이 주먹을 쥐고 터지기 직전인 화로산처럼 분노를 쏟아내려 할 때 저는 황급히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보, 참아요. 형님이 저 돈 벌게 해주시겠다는데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빛 속에는 조만간 본사 대표의 권한으로 저 오만한 콧대를 철저하게 꺾어주겠다는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가더니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형님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애야, 이리 좀 와봐라. 여기 네가 가져갈 만한 게 꽤 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갈 작정일까요? 형님 부부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주말 이후 시어머니의 뻔뻔한 만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형님네가 새로 오픈한 그 프랜차이즈 식당 바른 한상 가맹점이 이른바 오픈바를 제대로 받아 매일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은 손끝 하나 돕지 않고 매일같이 거실 소파에 누워 동네 사람들과 통화를 하며 우리 큰며느리가 식당 사장이다. 돈을 갈키로 긁어모으고 있다며 자랑하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제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다가오는 남편의 생일상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 식품관에서 큰맘 먹고 사다 둔 최고급 2플러스 한우 세트와 살아있는 완도산 특대형 전복을 요리할 참이었죠. 콧노래를 부르며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냉장실 안쪽을 살피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맨 위칸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넣어두었던 고급 식재료들이 통째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나란히 두었던 값비싼 유기농 과일 상자까지 싹쓸이 당한 상태였죠.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없지? 내가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구석구석과 베란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한우와 전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 위 칸에 있던 소고기랑 전복 상자 못 보셨어요? 남편 생일상 차려주려고 비싸게 사온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손톱을 깎던 동작을 멈칫하더니 제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아까 낮에 우리 큰애 식당에 갖다 줬다. 너무나 당당하고 태연한 대답에 저는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 그걸 어머니가 왜 형님한테 갖다 줘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깎고 있던 손톱가기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큰애가 요새 식당에 손님이 미어터져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잖니. 애가 삐쩍 말라가는 게 안쓰러워서 몸보신 좀 시키려고 내가 가져갔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고기, 내 귀한 큰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게 뭐가 아깝다고 유난이야? 기가 막혀서 도저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산 귀한 식재료를, 그것도 자기 아들 생일상 차려줄 고기를 훔쳐다가 형님네 부부 입에 털어넣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건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빼돌리실 수가 있어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거실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둑질? 이 처죽이려니 보자 하니까 시어미를 도둑년 취급을 해? 내가 내 아들 돈으로 산 고기 한 점 못 먹일 만큼 이 집구석에서 찬밥 신세냐? 시어머니는 급기야 바닥에 드러누워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고졸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몬다. 대졸 큰며느리는 나한테 용돈을 팍팍 주는데 이년은 고기 몇 점에 시어미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내가 죽어야지.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내가 당장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소리를 꽥꽥 지르며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는 시어머니의 생쇼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억지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제가 심하게 앓고 난 후 체력 보충을 위해 친정오빠가 큰맘 먹고 보내준 비상용 최고급 명품 홍삼 세트마저 찬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빈 상자만 벙그러니 남은 쓰레기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 도벽이자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형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동서. 나 지금 식당 손님 미어 터져서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래?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어제 어머니가 가져가신 제 소고기랑 전복, 그리고 오늘 훔쳐가신 제 명품 홍삼, 당장 돌려주세요. 남의 물건인 거 뻔히 아시면서 그걸 날름받아서 되십니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대답은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무례함의 극치였습니다. 뭐? 훔쳐가? 동서, 넌 고졸이라 그런지 단어 선택이 아주 천박하다. 어머님이 자기 며느리 고생한다고 몸보신하라고 싸다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왜 돌려줘? 그리고 어른이 주시는 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나 바쁘니까 끊어. 형님, 여보세요? 당장 제 물건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끔찍한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내 집을 제 집처럼 누비며 내 물건을 도둑질하는 시어머니와 그것을 뻔뻔하게 받아먹으며 나를 조롱하는 형님. 그 잘난 프랜차이즈 식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꼴값을 떠는 그들을 생각하니 분노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생각에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당신들 그 대단한 식당 내가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터질 결정적인 사건이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고 본격적인 응징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둑맞은 소고기와 명품 홍삼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향한 차가운 분노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만 가지 복수극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며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에 얹혀 사는 한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게 미안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헛된 희망이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영민, 즉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에 무참히 짓밟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분리수거장 앞을 무심코 걸어가는데 파지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무더기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짙은 갈색, 그리고 붉은 저녁 노을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영롱한 자개 장식. 저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떡이며 그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형체를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가 제게 유일하게 물려주신 소중한 자개함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머니가 시집올 때 외할머니에게서 받아 평생을 애지중지 아끼고 쓰다듬던 보물이자 어머니의 따뜻한 채취와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겐 목숨보다 귀한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우리 딸 시집갈 때 좋은 거 하나 못해줘서 어쩌냐. 이거라도 꼭 간직해라. 라며 눈물과 함께 그 자개함을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제 자개함이 경첩이 거칠게 뜯겨나가고 뚜껑이 반으로 쪼개진 처참한 몰골로 남들이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썩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썩은 물이 고여있는 분리수거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양손으로 박살난 자개함을 조심스럽게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날카롭게 부서진 나무 파편에 손가락이 깊게 긁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살이 찢기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턱끝이 덜덜 떨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뜯어 잘게 갈아버리는 것 같은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저는 부서진 유품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록을 거칠게 부술 듯이 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달콤한 디퓨저 냄새와 거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쇼호스트의 경쾌한 목소리가 제 비참한 몰골과 대비되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편하게 기대앉아 새로 배송된 홈쇼핑 택배 박스들을 칼로 북북 뜯으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처참하게 박살난 자개함과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미간을 팍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방 안쪽 깊숙한 곳에 뒀던 우리 엄마 자개함. 이거 진짜 어머니가 버리셨어요? 제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자개함을 내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새로 산 코팅 냄비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너무나도 심드렁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까 낮에 갖다 버렸다. 왜? 너는 집구석도 코딱지만하게 좁아 죽겠는데 웬 낡아빠진 거적대기를 껴안고 살아? 내 택배 박스 놓을 자리도 부족해서 방에 들어갔다가 눈에 가시 같고 귀신 나올 것 같길래 재활용장에 싹 다 버려버렸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큰애는 집에 고급스러운 수입 가구만 들이던데 너는 취향도 참 싼 티가 난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조롱 섞인 목소리에 저는 겨우 부여잡고 있던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억눌러 왔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미친 듯이 쏟아졌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제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아끼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에 쥐어주신 유품이라고 제가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어떻게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걸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악을 쓰며 오열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최악의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야, 어디서 누나를 부라리고 시어미한테 악다구냐? 니까짓 고조래미가 남긴 게 대수냐? 배운 거 없이 평생 남의 식당 바닥이나 닦다 죽은 여편네 물건이 뭐 그리 귀하다고 유난을 떨어 유난을. 냄새나는 썩은 나무 토막 버려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근본 없이 못 배운 티를 내면서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대들기를. 너 자꾸 이따위로 굴면 내 당장 큰며느리한테 말해서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도졸 애미. 평생 식당 바닥이나 닦다 죽은 여편네. 근본 없이 못 배운 티. 그 끔찍하고 잔혹한 단어들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이성을 겨우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맹렬하게 타오르며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으로 뜨겁게 흐르던 눈물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 박동은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며 사람 취급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어록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저와 바닥에 뒹구는 유품 조각, 그리고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본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제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미쳤어? 장모님 유일한 유품을 엄마가 왜 버려? 당신 손에 피 나는 것 좀 봐. 여보, 당장 병원부터. 남편은 다급하게 제 상처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서늘한 반응에 놀란 남편이 획 뒤돌아 시어머니를 향해 불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짐 싸요. 내 아내한테 이따위 끔찍한 짓을 하고도 이 집에서 무사히 지낼 줄 알았어? 우리 장모님 모욕한 거 절대 용서 못해. 당장 캐리어 끌고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남편이 거실 구석에 있던 시어머니의 짐을 밖으로 끄집어내려 할 때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 짐 그대로 내버려둬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끔찍한 꼴을 당하고도 저 사람을 감싸겠다고? 저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 따위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제 수준 맞춰달라고 하셨죠? 좋아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제 수준에 맞게 완벽하게 대접해드리려고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어머니와 형님이 제게 저지른 이 만행의 대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로 갚아낼 때까지요. 제 차갑고 살기 어린 목소리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섬뜩한 눈빛에 방방 뛰며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순간 멈칫하며 꿀꺽 침을 삼키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부서진 자괴함을 가슴 깊이 품어안고 핏자국을 남기며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자비와 연민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그저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것 정도로는 제가 겪은 이 참담한 고통의 10분의 1도 갚아줄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영원히 끝내버릴 완벽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의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형님의 식당 본사 대표인 저에게 떨어진 시어머니의 기막히고도 헛웃음 나오는 명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산조각이 난 어머니의 자괴함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어두운 방바닥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카롭게 뜯겨나간 경첩과 쪼개진 나무 조각들이 제 맨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거실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제 약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두꺼운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채취가 묻어있던 유일한 유품이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를 풍기며 박살난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에서 숨쉬고 있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족애와 연민마저 완벽하게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오만한 콧대를 무참히 짓밟아 주겠다는 차갑고 잔혹한 분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이 싹 지워진 마치 밀랍 인형처럼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새 지옥의 밑바닥을 뒹군 저와는 달리 푹신한 소파를 차지하고 드러누워 홈쇼핑 방송을 보며 배를 긁고 있던 시어머니는 반성의 기미 따위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시어미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도 안 차리고 방구석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어제 그깟 다 썩어 빠진 나무 토막 하나 버렸다고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려 놓고 밤새 반성도 안 했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제 묵묵부답이 만만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어제 제가 잠시 보였던 섬뜩한 눈빛을 애써 무시하고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본격적으로 훈계질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네 방구석에 있던 쓰레기 치워준 은인인 줄이나 알아. 아무리 가방끈 짧은 고졸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유난을 떨리리냐? 네가 매사에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으니까. 발전이 없이 평생 중소기업이나 다니면서 남의 밑이나 닦아주는 격리 노릇이나 하는 거다. 가슴속에서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지만 저는 겉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신이 난 시어머니는 대뜸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기막힌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너 이번 주말에 약속 없지? 우리 큰애 식당 알지? 바른한 상인지 뭔지. 거기 요새 손님이 미어터져서 설거지할 사람도 부족하단다. 너 주말에 방구석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가서 네 형님 설거지나 좀 거들어라. 순간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길 왜 가요? 제가 왜 주말에 남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까? 제 덤덤한 반문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식당이라니. 우리 똑똑한 큰며느리 식당인데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너같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애가 가서 몸으로라도 때우고 남은 찌끄끄레기 반찬이라도 얻어오면 너네 식구 밥상에 보탬이라도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주는 대로 넙죽넙죽 주워 먹을 줄만 알지. 어디서 감히 시어미 말에 토를 달아? 가라면 당장 갈 것이지.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두고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인 저에게 그 가맹점 중 하나인 곳에 가서 설거지나 거들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얻어오라는 시어머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도 완벽한 코미디란 말입니까? 형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본사 회장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 오만한 얼굴들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형님의 콧대를 꺾고 시어머니의 그 잘난 학벌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아줄 완벽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수준에 맞게 이번 주말에 형님 식당으로 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수준을 맞춰드려야죠. 항상 억울해하며 바르르 떨기만 하던 제가 너무나 순순히 대답하며 입꼬리를 올려 미소까지 짓자 오히려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 뭐냐? 알았으면 군말 말고 가기나 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설고도 차가운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평소 입던 수수한 카디건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걸어두었던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내 입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 본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대표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책상 위 인터폰을 들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님, 지금 당장 바른한상 관악점 가맹점주 결산 자료와 최근 6개월치 고객 불만 접수 내역, 그리고 해당 매장의 식자재 발주 내역까지 전부 다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매서운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관악점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 지표를 확인해 보니 뭔가 아주 이상합니다. 저는 비서가 내민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겨들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제 입꼬리가 서서히 비릿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며 고상한 척, 잘난 척을 다 하던 그 대졸 형님이 운영하는 매장의 장부 속에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상상 초월의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형님의 식당에서는 대체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대표실 책상 위에는
김비서가 가져온 관악점, 즉 형님네 가민점의 결산 자료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가죽의자에 깊숙이 기배 앉아 가장 먼저 고객 불만 접수 내역과 배달앱 리뷰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몇 장 넘기지도 않아 제 입에서 기가 막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뷰창은 그야말로 별점 1개짜리 악평들로 붉게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음식에서 쉰내가 나요. 고기 누린내도 너무 심해서 한 입 먹고 다 버렸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할 겁니다. 알바생인지 사장인지 카운터에 앉아있는 여자. 진짜 불친절하네요. 손님이 인사를 해도 핸드폰만 보고 대답도 안 합니다. 다신 안 가요. 영문대 출신이라며 입만 열면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을 다 하던 형님의 식당 운영 실태는 그야말로 동네 삼류 식당만도 못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픈발로 손님이 몰린다는 시어머니의 자랑은 그저 호기심에 한번 와본 손님들이 남긴 찰나의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점검팀장을 대표실로 호출했습니다. 김 팀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관악점 매장에 암행어사,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들 긴급 투입하세요. 주방 위생 상태, 식자재 보관함, 직원 응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몰래카메라로 체증해서 오후까지 보고서 올리세요. 점검팀장은 제 싸늘한 지시에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점검팀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현장 사진들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매장은 심각을 넘어 당장 폐쇄 조치를 해야 할 수준입니다. 본사 위생 매뉴얼은 아예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팀장이 내민 사진 속 주방은 온통 새카만 기름때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도마 모서리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맹렬하게 분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우리 본사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공급하는 규정 식자재가 아니라 출처조차 알 수 없는 시장표 싸구려 재료 박스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본사 소스통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싼 맛의 소스를 리필하고 라벨만 교묘하게 바꿔치기해서 속여 파는 끔찍한 현장까지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 그것은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제 일의 철칙이었습니다. 남편 돈으로 펑펑 놀고 먹으면서 돈독이 올랐던 형님은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자기 배를 불려보겠다고 손님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졸 엘리트라며 콧대를 세우던 형님의 썩어 빠진 장사치 마인드와 추악한 민낯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서랍을 쾅 열어 가맹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빨간 펜을 들어 본사 규정 위반 시 즉각 가맹 해지 및 억대의 위약금 청구 조항에 죽죽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미 형님의 운명은 제 펜 끝에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제가 아니었죠. 형님이 무너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 징그러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제 집에 빈대로 눌러앉으려 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재무팀 이사를 대표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사님,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사모님. 아니, 대표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부채 내역을 은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재무이사는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분께서 무리하게 신도시 상가 투자를 하시면서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에게 끌어다 쓴 악성 채무가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빚을 다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나머지 억대의 채권이 MP에, 즉 부실 채권 시장에 아주 헐값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재무이사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사님, 시장에 떠도는 우리 시어머니의 그 악성 채권들
오늘 당장 우리 법인 이름으로 남김없이 전부 매입하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싹 다 사들이세요. 대표님, 법인으로 그 악성 채권을 전부 매입하시려는 이유가 설마? 네, 맞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시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채권자는 바로 이 회사 대표입니다. 저를 평생 격리라며 벌레 보듯 깎아내리고 제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대가로 그들이 치러야 할 피눈물 나는 청구서가 마침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채권 양도 서류와 가맹 해지 통보서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저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그 더러운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나 하라던 시어머니의 기막힌 명령. 그래요. 기꺼이 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들이 딛고 서 있는 그 오만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빽빽한 도심을 응시하며 다가올 주말에 화려하고도 잔혹한 피날레를 상상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고 노래를 부르던 결전의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커녕 온몸의 감각이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베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9시가 채 되기도 전에 거실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을 부서져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야,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뻗어자냐? 얼른 일어나서 씻고 우리 큰며느리 식당으로 튀어가라. 주말이라 손님 미어 터질 텐데 일찍 가서 바닥 청소라도 해놔야 눈도장이라도 찍을 거 아니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바닥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 입는 목 늘어난 티셔츠나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이 절대 아니었죠. 제 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이태리 장인이 수제작한 최고급 블랙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찾고 코트 자락 아래로는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꺼내 신었습니다. 평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찌질하고 만만한 고졸 며느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백억 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끄는 냉혹하고 단호한 최고 경영자가 차가운 서광을 뿜어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확 열고 거실로 나서자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닥달할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가 순간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뒤로 멈칫 물러섰습니다. 제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옷차림과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에 완전히 기가 눌린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내 헛기침을 큼큼하더니 다시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기가 막혀서 네가 지금 패션쇼 하러 가냐? 남의 식당 주방대기로 설거지나 하러 가는 주제에 어디서 명품 흉내낸 짝퉁을 주워 입고 꼴값을 떨고 있어. 아주 옷에다 시뻘건 김치국물 다 튀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그 거추장스러운 옷 벗고 몸빼바지나 주워 입고 나가. 저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격리나 하는 제 수준이 너무 싸구려 같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제 진짜 수준에 맞춰서 입고 가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제 수준과 예의는 완벽하게 갖춰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당돌하고 서늘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역시 평소 주말에 입는 편안한 차림이 아니라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조여맨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곧장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형수님 식당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저도 오늘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와야겠네요. 남편의 뼈 있는 인사에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너는 또 주말 아침부터 웬 정장이냐? 부부가 쌍으로 미쳤나?
그래, 가서 우리 큰애 돈 긁어 모으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뒹굴기나 해라. 시어머니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악담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남편과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형님네 매장이 있는 관악구로 향하는 게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심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형님네 식당의 끔찍한 위생 상태를 증명할 사진들과 위약금 3억 원이 적힌 가맹 해지 통보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일 채권 양도서가 든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방 하나면 그들의 얄팍한 세상은 가루가 되어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때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서 그 식당을 다 부수고 뒤엎어버리든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우리 장모님 유품 그렇게 만든 거 나도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오늘 확실하게 다 끝내버려. 알았지? 자신의 어머니와 형수를 향한 복수극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내의 편에 서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남편. 남편의 든든하고 확고한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불필요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선을 넘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쯤 달렸을까? 저 멀리 번화가 한가운데에 익숙하고 거대한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상 관악점. 명문대 타이틀을 무기 삼아 남을 깎아내리며 뒤로는 손님들의 뒤통수를 치고 썩은 재료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고 오픈을 준비하는 듯 내부는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쓸어넘기고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폭탄과도 같은 서류 가방을 손에 단단히 쥐고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제 정장자락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고 성큼성큼 걸어가 형님네 식당의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의 그 알량한 무대를 끝장내 내 완벽한 클라이맥스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거칠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맑고 경쾌한 도어벨 소리가 적막한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픈발로 손님이 미어터진다며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던 시어머니의 자랑과는 달리 식당 안은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 닦지 않은 고기 기름때가 번들거렸고 쾌적해야 할 매장 전체에는 환기조차 제대로 시키지 않아 퀴퀴하고 역겨운 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대졸이라는 고상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형님의 게으르고 더러운 민낯이 식당 입구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 핸드폰으로 명품 가방이나 쇼핑하고 있던 형님은 도어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저와 남편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특유의 얄미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동서? 진짜 우리 어머님 말씀 듣고 주방에 설거지하러 온 거야? 아니, 근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남의 주방 바닥 닦으러 온 주제에 무슨 대기업 회장님 행세라도 하러 오셨어? 하여간 고졸들은 겉멋만 들어서 못 배운 티를 내요. 꼴값 떨지 말고 당장 주방 이모한테 냄새나는 앞치마 하나 빌려 입고 들어가. 형님의 그 뻔뻔하고 오만한 턱주가리를 향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말없이 차가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의 조롱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 식당 밖 유리창 너머를 향해 가볍게 손짓을 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될 이 통쾌한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죠. 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당 밖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2대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본사 위생점검팀 직원 10명 남짓이 무서운 기세로 식당 문을 열고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매장을 가득 채운 건장한 체격의 직원들을 보자 카운터에서 의기양양하게 저를 깎아내리던 형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창 영업 준비 중인데 남의 식당에 우르르 몰려와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당신들 뭐야? 깡패야? 당장 안 나가요.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라고요.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들은 누구 하나 형님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주방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오직 저의 다음 명령만을 기다리는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형님 앞 카운터까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텅 빈 식당 안에 서늘하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금장으로 번쩍이는 제 명함을 한 장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의 눈앞에 보란듯이 들이밀며 나지막하지만 뼈를 깎아내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려면 얼마든지 부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누군지 똑똑히 확인부터 하시죠. 형님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 박힌 검은색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형님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난상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 고객면. 그 짧은 한 줄의 문장을 확인한 순간 형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범서가 여기 본사 대표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지. 네가 어디서 이런 가짜 명함을 파와서 나한테 사기를 쳐. 고졸경리가 어떻게 이 큰 프랜차이즈 대표야. 형님은 도저히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그런 형님을 향해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을 담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제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드리죠. 형님과 어머님이 벌레 보듯 무시하며 평생 설거지나 하라고 조롱하던 그 고졸 사장. 그게 바로 접니다. 남의 집 귀한 유품 쓰레기통에 처박고 내 냉장고에서 훔친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대졸 사장님 행세하니까 세상이 다 형님 발밑에 있는 것 같았죠. 제 폭탄 같은 선언에 형님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님의 경악하는 얼굴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주방 앞에 대기하던 점검팀장에게 턱짓으로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주방으로 진입해서 위생 상태 싹 다 점검하시고 숨겨둔 불법 유통 식자재들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진으로 체증하시고요. 네, 대표님. 전원 주방으로 진입해서 압수수색 시작해. 팀장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직원들이 일제히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방 안에서는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끔찍하고 더러운 실체들이 매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반년이나 지난 시큼한 냄새의 썩은 고기 뭉치들, 상표도 없는 싸구려 시장통 소스통들, 그리고 파리가 들끓는 새카만 곰팡이 핀 도마와 기름에 찌든 조리도구들까지 직원들이 끄집어낸 더러운 식자재와 쓰레기들이 형님 발밑에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빛이 어두운 식당 안을 번쩍번쩍 밝혔습니다. 안 돼. 저거 만지지 마. 저거 건드리지 말라고. 매 식당에서 당장 나가. 형님은 뒤늦게 현실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방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버티고선 점검팀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코트는
바닥에 나뒹구는 썩은 고기 핏물과 신내나는 소스에 범벅이 되어 더럽혀졌고 고상한 척 쓸어넘기던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형님은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비참하고도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형님의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고 저를 짓밟았던 오만한 인간이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그 주둥이를 굳게 닫고 자기 발밑에서 덜덜 떨며 처참하게 박살나는 꼴을 지켜보는 것.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짜릿하고도 압도적인 카타르시스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남편 역시 형님의 추악한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통쾌한 역전극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그 서류들을 천천히 꺼내들며 형님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썩은 고기 핏물에 명품 코트가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형님을 향해 저는 서류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빳빳한 종이 뭉치들이 형님의 무릎 위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읽어보세요. 본사 위생규정 위반, 불법 식자재 무단 사용, 원산지 허위 표기 및 고객 기만 의미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만 도합 15건입니다. 오늘부로 바른한상 관악점은 즉각적인 가맹 계약 해지 및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내일 아침 당장 간판 철거 작업 들어갈 거고요. 제 입에서 떨어지는 단호한 선언에 형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흩어진 서류 중 가장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페이지를 구두발로 툭툭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치명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위약금 3억 원이 청구될 겁니다. 3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형님 부부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통장에 가압류 들어갈 테니 그렇게 하시죠. 대졸 엘리트시니까 이 서류가 무슨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3억 원이라는 단어가 텅 빈 식당 안을 울리는 순간 형님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채 악을 쓰던 형님은 눈앞에 찍힌 제 명함과 붉은 도장이 찍힌 해지 통고서를 번갈아 보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바닥을 기어와 제 맞춤 정장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짐승처럼 질질 짜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범벅된 화장품과 눈물, 콧물이 뒤엉켜 그토록 고상한 척하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동서, 아니, 대표님. 내가 눈이 뒤집혔었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대출 잔뜩 끌어다 쓴 거 알잖아. 여기서 3억을 어떻게 물어내? 나 이대로 빚더미에 앉으면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해. 제발 살려줘. 내가 평생 동선의 집 신모살이라도 할게. 형님의 애끓는 절규가 식당 바닥을 울렸지만 제 가슴속에는 알량한 동정심조차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부여잡은 다리를 차갑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신모살이요? 저희 집 수준에는 형님 같은 범죄자는 안성맞춤이 아니라서요. 매집 냉장고 털어서 남의 물건 훔쳐먹고 가방끈 짧다고 사람 벌레 보듯 짓밟으며 무시할 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까? 본인이 뿌린 악독한 씨앗이니 피눈물 흘리면서 똑똑히 거두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찢어질 듯한 하이톤의 비명이 매장 안을 찢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내 귀한 며느리 식당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들이야? 제가 출발하기 전 미리 형님 식당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두었던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매장 바닥과 썩은 식자재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점검팀 직원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큰 며느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샤먼 파악이 전혀 안 된 시어머니는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으며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이 뻔뻔한 것이 기어코 남의 식당에 와서 깽판을 쳐? 네가 감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리 똑똑한 큰며느리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 당장 내 큰며느리한테서 안 떨어져. 시어머니가 뾰족한 손톱을 세우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곁에 묵묵히 서 있던 남편이 성큼 나서며 시어머니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엄마, 당장 그 손 못 내려놔요?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십니까?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형수님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불호령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비장의 무기, 가장 두툼하고 묵직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발밑을 향해 그 서류를 툭 하고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어머니, 방금 형님께 한 가맹 해지 통보에 비하면 어머니께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서류. 어머니 빚쟁이들한테서 제 법인 이름으로 전부 사들인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뭐라고? 채권?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자비 없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순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신도시 상가 투자한다고 사채업자들한테까지 끌어다 쓴 빚 5억 원, 집 경매로 넘어가고도 한참 남은 그 억대의 악성 부채들 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 법인 자금으로 아주 헐값에 남김없이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즉,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채권자이자 빚쟁이가 바로 저,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고졸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사라지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또박또박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장 제 집에서 방 빼세요. 어머니 짐은 제가 알아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드릴 테니 이 시간부로 제 아파트 현관문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밤까지 안 나가시거나 제 눈에 띄면 당장 채권자 권한으로 어머니 통장에 남은 단돈 10원까지 모조리 압류 걸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을 길바닥에서 썩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 유품을 쓰레기장에 버린 대가치고는 아주 싼값 아닙니까? 충격적인 진실과 제 살기 어린 경고에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가려 하자 남편이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완벽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유품 건드리셨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선을 넘으신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니 이제 저희 부부 인생에서 영원히 빠져주십시오. 남편의 단호한 절연 선언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무너진 식당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형님과 억대의 빚더미 채권자가 며느리라는 사실에 혼이 빠져나간 채 얼어붙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혼이 빠져나간 채 얼어붙은 시어머니. 그토록 저를 짓밟고 조롱하던 두 여자의 비참하고 처절한 몰락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꽉 막혀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씻겨 내려가는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과 저는 처참하게 박살난 형님의 식당을 뒤로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꼭 맞잡은 두 손을 통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지긋지긋한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해방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구석과 방안을 어지럽히고 있던 시어머니의 커다란 이민 가방과 캐리어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의 잡동사니와 옷까지, 심지어 홈쇼핑에서 산 싸구려 냄비 세트까지 모조리 캐리어 안에 쑤셔넣고 거칠게 지퍼를 닫았습니다. 외집에 염치 없이 얹혀 살며 내 피 같은 물건을 도둑질하던 그 징그러운 손때 묻은 짐들이 거실에서 정리되자 비로소 막혔던 순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모조리 현관문 밖 복도로 뻥뻥 차서 매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즉시 새 것으로 바꾸고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제 집이 온전한 우리 부부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응급처치를 해둔 어머니의 부서진 자개함을 품에 꼭 안고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곡소리와 함께 문을 거칠게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동서,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해, 어?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역시 미간을 팍 찌푸리며 제 뒤를 따랐죠. 도어록을 열고 무거운 철문을 확 열어젖히자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의 충격적이고 처참한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우며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차림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 밖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고 핏발이 선 두 눈은 퉁퉁 부어올라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기어와 제 발등에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마구 비비적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밤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은 탓에 시어머니는 진짜로 입가에 하얀 개거품까지 물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늙어서 단단히 노망이 나셨다. 내 눈이 삐어서 우리 귀한 며느리를 몰라봤어.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이 애미가 미친 짓을 했구나. 제발 이 불쌍한 애미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네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으마. 집이 넘어갔는데 빚까지 압류당하면 나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다. 시어머니의 비굴하고 처절한 절규에 이어 형님 역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대단한 명품 코트는 어디서 구르기라도 했는지 쓰레기통에서 막 꺼낸 넝마 조각보다 더 더러운 꼴이었습니다. 동서! 아니 대표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님이 시켜서 냉장고 물건 가져간 거지 내가 훔치려던 게 아니야. 제발 그 위약금 3억만 취소해줘. 나 그거 물어내면 진짜 파산해서 한강 가야 해. 동서가 원한다면 내가 동서네 집 식무살이 하면서 평생 바닥 닦고 무수리처럼 살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두 여자가 번갈아 가며 제 다리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어머니의 유품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저를 향해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붓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구차한 변명들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형님, 두 분 다 지금 무슨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두 사람의 곡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제 들었던 막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집 수준에는 형님 같은 범죄자는 안성맞춤이 아니라서 식모로도 못 쓴다고요.
남의 식당 바닥이나 닦다 죽은 여편네 딸이라며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대졸 엘리트께서 제 집 바닥을 닦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수준이 너무 싸구려 같고 근본이 없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수준에 완벽하게 맞춰서 길바닥으로 내보내드린 겁니다. 명문대 대졸 며느리랑 둘이서 사이좋게 그 대단한 교양이나 나누면서 평생 길바닥에서 수준 맞게 사세요. 제 앞길에 2번 다시 알짱거리지 마시고요. 가장 뼈아픈 조롱을 그대로 되돌려받은 두 사람의 얼굴이 지옥에 떨어진 듯 일그러졌습니다. 형님이 다시금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제 뒤에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이 무서운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자신의 핏줄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련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시죠. 제 아내 몸에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빚쟁이나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경찰 불렀을 때 스토킹과 폭행으로 철창 신세지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장모님 유품의 한 짓거리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1초라도 더 버티고 짐승 소리 내면 진짜로 경찰 부를 겁니다. 남편의 단호하고 매서운 경고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헉 하고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었던 아들이자 시동생인 남편마저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련님, 제발 도련님이 동서 좀 말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들의 비참한 애원을 무참히 짓밟으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복도에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네. 얼른 들어갑시다. 저는 남편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는 두 사람을 차가운 복도에 남겨둔 채 무거운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이중 잠금 장치가 굳건하게 잠기는 소리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지긋지긋한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경찰관들의 손에 양팔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꼴이 보였습니다. 수억 원의 위약금과 빚을 떠안고 한순간에 파산 위기에 몰린 콧대 높던 대졸 큰며느리와 얹혀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 나앉게 된 허영덩어리 시어머니, 남을 짓밟고 조롱하며 자신들만의 알량한 성을 쌓았던 그 괴물들의 말로는 그렇게 완벽하고도 속 시원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시야에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이 타준 따뜻한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을 향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통쾌한 찐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통쾌하고 짜릿했던 폭풍이 한바탕 우리 집을 휩쓸고 지나간 후 저희 부부의 삶에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가끔 동네 지인들이나 옛 시댁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은 제 가슴 속 묵은 체증을 또 한 번 시원하게 뚫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보, 그 소식 들었어? 형수님네 결국 파산 신청했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위약금을 결국 못 냈나 보네요. 3억 원이라는 돈을 무슨 수로 구하겠어? 대출도 꽉 막힌 마당에 결국 식당 간판 다 떼이고 보증금까지 위약금으로 다 뜯기고 쫓겨났나 봐. 우리 어머니도 빚쟁이들 피해서 그 좁은 월세 단칸방으로 형수네랑 같이 도망치듯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해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수억 원의 빚뒤에 앉아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하루아침에 대졸 사장님에서 파산자가 된 형님. 두 사람은 보증금조차 없는 변두리 낡은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똑똑한 큰며느리,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
하며 서로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이었건만 이제는 그 좁은 방구석에서 눈만 마주치면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운다고 합니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 어머니가 그깟 고기 몇 점 안 훔쳐먹었어도 유품만 안 갖다 버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뭐라고? 이 못된 년이. 다 네가 재료비 아끼겠다고 썩은 고기 써서 영업 정지당한 거 아니냐? 매일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다구니를 쓰고 심지어 빚쟁이들이 방문을 쾅쾅 두드릴 때마다 숨죽이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처절하고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연히 그 인간들과의 연락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꿨고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다행히 그들은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남편의 서늘한 경고와 당장 빚을 전액 상환하라는 제 법인의 압박이 두려워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겠죠.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던 어머니의 유품. 그 산산조각 났던 자괴함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메로라 하는 최고급 고가구 보건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으니 제발 예전 모습으로만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죠. 전문가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건이니 제 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완벽하게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2달의 정성스러운 복원 작업 끝에 어머니의 자괴함은 상처 하나 없이 새 것처럼 영롱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된 자괴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저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주말 아침, 저는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푹신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갓 내린 향긋한 드립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더군요. 여보, 오늘 햇살도 좋고 커피 향도 유독 좋네. 당신이랑 이렇게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 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아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얽매여 바보처럼 무조건 참고 견뎠던 제 옛 모습이 조금은 후회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가방끈 짧다고 깎아내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오만한 사람들에게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져 억지 웃음을 지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내 소중한 것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양보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실한 응징만이 나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부당한 이유로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절대 가만히 고개 숙이고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상대가 가족이든 직장 상사든 시댁 식구든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소중하게 아끼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겉보기에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맨바닥에서부터 피땀 흘려 이룩한 제 직업과 제 자신에 대해 그 누구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더욱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려 합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제 남편의 따뜻한 손을 꽉 맞잡은 채 우리 두 사람만의 완벽하고 찬란한 인생의 이막을 멋지게 그려나갈 생각입니다. 제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 일상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남을 해치려 들면 결국 그 화살은 수백 배로 증폭되어 자신에게 꽂힌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배고픈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처럼 억울함을 겪은 수많은 주인공들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된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눈부시게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